저는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에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를 타고 출발하기 직전인데요. 이제 안전바가 내려왔고 엄청난 짜릿한 주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가보시죠. 으아! 뭐냐고 이게! 자, 다시 갈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션B 여러분, 강병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나도 레이서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해보셨죠? 어떻게 보면 멀게만 느껴지던 그 모터스포츠,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저와 함께 하게 될 신형 아반떼 N9 컵카가 탄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 차의 주행 성능, 실용성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트랙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반떼 디자인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 기본적인 아반떼 N9 디자인에서 앞쪽에는 추가적으로 사고 시에 차를 끌 수 있는 견인 스트랩이 장착되게 됩니다. 자, 이 측면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붙여야 되는 대회 스폰서들의 어떤 리버리 붙이는 이 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변화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퍼포먼스 킷이 아닌 순정 서스펜션으로 출고를 하고 경기 때도 이 순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대신에 타이어와 휠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18인치 규격을 가지고 있지만 무게를 대폭 저감시킨 ASA 휠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는 모든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225, 40, 18인치 규격의 한국 타이어 벤투스 RS4를 쓰게 됩니다. 트레드웨어가 200 정도 되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접지력을 발휘하는 또 고성능 UHP 타이어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킷을 선택하셔서 출고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더 큰 디스크와 더 큰 캘리퍼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공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저 BTS 이 윈맥스 패드를 통해서 경기 중에 일어나는 열 내구성에 대한 준비까지도 다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 실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게 됩니다.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기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대는 순정이지만 스티어링 휠이랑 버킹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브랜드를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공인된 제품으로 적용을 하시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포지션을 좀 개선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CN7 아반떼가 처음 나왔을 때 수동 기어로 나오면 이 옆에 있는 이 프레임에 손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5단 쪽으로 넣거나 6단 쪽으로 넣을 때 이럴 때에도 사실 손 공간은 이쪽이랑 부딪힐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슈터의 이 움직이는 느낌은 벨로스터 N보다는 살짝 더 부드러우면서 약간 절도감은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내 주행이나 데일리의 사용성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운전을 좀 해보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 페달의 감각은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이고요. 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은 순정 상태에서도 힐앤톨을 쓰기에 그렇게 무리가 없는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기판도 좀 생소하죠. 나름 스포티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센터의 속도계, 왼쪽에 RPM 미터,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조그만하게 달려있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 실린더 형태의 계기판이라서 몰입도가 꽤 좋은 그런 계기판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은 주행 모드 버튼은 이 수동 기어를 달고 있을 때는 또 사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 의미를 알 수 없는 동그라미로 대체가 됐고요. 제가 좀 놀란 건 아무런 이 선택을 하지 않은 옵션임에도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원래 이 옵션으로 있다라는 건데, 아마 경기를 나오신 분들은 시트를 교체하실 확률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좀 아까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의 아반떼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 N9과의 가장 또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죠. 4점씩의 롤 케이지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아무래도 레이스 상황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내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게끔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 만큼 이렇게 롤 케이지를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게 되고, 또 그 롤 케이지의 6점씩 벨트의 일부분도 저렇게 체결이 됩니다. 기존에 차체에 나와 있는 너트, 볼트, 홀을 이용해서 체결을 하기 때문에 차체에다 뭔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원천적으로 이제 없애버렸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연스러웠어. 레이서들은 이 롤 케이지 사이를 우아하게 자연스럽게 내리는 법을 언제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어떻게 내리는 게 좋을까요? 자, 아주 자연스럽네요.
자, 그리고 이 아반떼 N9 컵카 뒤쪽에는 머플러가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머플러가 좀 재밌는 게요, 따로 구조 변경하러 찾아가지 않아도 이미 이 제품 자체가 인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쪽에는 또 하나의 이 후방 견인 스트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경주차기는 해도 여기에 뭔가 타이어를 넣는다거나 여러분들 장구류 뭐 여러 가지 짐들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쇼핑 장바구니들 다 수납하는데 기존 아반떼와 똑같은 크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실용적인 데일리 레이스카로서의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파워트레인은 아반떼 N9 순정의 204마력 엔진을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DCT 대신에 수동 6단 변속기를 선택하셔야지만 다른 차량들이랑 경합을 하는 스프린트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DCT를 출고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스프린트 레이스는 참가가 불가능하지만 대신에 타임 트라이얼이라는 또 다른 경기로는 모터스포츠의 꿈을 이루시는 게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간만입니다. 이 수동기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험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정말 수동 운전할 일이 이제 흔하지가 않은데, 이 아반떼 컵카를 뭐 세컨카도 아니고 그냥 퍼스트카 개념으로 내가 이거를 일상 용도로도 쓰면서 필요할 때는 트랙 주행도 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선뜻 구매를 못 하시는 이유가 저거 약간 일상생활에서는 좀 너무 불편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도심 지역에서는 가다 서다 막히는 구간들도 많고 워낙 신호등도 많기 때문에 클러치 페달을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체력적인 부담이라기보다는 사실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수동 면허를 가지고는 있지만 또 오랫동안 수동 면허 운전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거 지금 다시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러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수동기어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전거를 타는 거랑 같아서 적응 다 되고 본인이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알아서 기어 레버를 막 바꾸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프팅 인디케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 3단으로 기어 변경 시점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잘 참조하시고 처음에 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클러치 페달의 무게도 기본 N9 수동 모델과 동일한 페달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본격적인 레이스카들의 어떤 클러치의 무게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솜털처럼 가벼운 무게거든요. 그리고 이 클러치가 붙는 범위도 너무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클러치 영역으로 쓸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이렇게 쉽게 좀 꺼지는 그런 어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는 그냥 가속 페달 밟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클러치만 살짝 연결만 해주셔도 오토매틱 모델들이 이렇게 크리핑 하는 것처럼 나가는 이런 크리핑 모드를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가끔은 클러치 페달 밟기가 좀 귀찮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자, 이렇게 가속 페달을 줬다가 빼는 순간에 기어를 빼면 이렇게 기어가 중립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RPM이 쭉 1000rpm 아이들링 상태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도 기어를 빼면 클러치 페달 안 밟고도 이렇게 기어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빼서 4단으로 들어가는 거. 기어의 입력축과 출력축이 이렇게 힘이 이쪽을 누를 때에서 스로틀을 떼줄 때 기어의 이 걸리는 힘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에 기어 레버를 이동하면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아도 기어에 무리가 없이 동력을 부드럽게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만 잘 맞추면 노클러치 시프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동 변속기 타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도전을 꼭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막 공사 중인 꽤나 좀 노면이 안 좋은 곳 이런 부분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래도 승차감은 꽤 준수한 편입니다. 자, 이런 요철 같은 데는 약간 이렇게 점프하듯이 이륙시키는 이런 노면 단차에서는 꽤나 안락하게 댐퍼가 착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RS4하고 원래 N9의 순정 댐퍼하고 궁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승차감이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유일한 이유는 이 쿠션이 없는 버킷 시트의 어떤 영향이 가장 큽니다. 요즘에는 뭐 오토매틱 기어들이 워낙 빠르게 변속도 해주고 연비도 잘 나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뉴얼로 뭔가 이 기어 변속을 통해서 엔진 스피드와
이 타이어의 어떤 호흡을 짝짝짝 바꿔가면서 운전하는 이 재미는 차랑 같이 더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훨씬 더 많이 전해주고 있어요. 뭔가 그냥 이동하는 것 자체가 약간 스포츠이고 약간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일깨워주는 일련의 행위들로 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엔진은 굉장히 작은 배기량이고 숫자도 뭐 사실 200마력 남짓으로 그렇게 요즘 기준으로는 강력한 엔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 가벼운 공차 중량을 밀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파워트레인입니다. 네, 이 차에는 그 벨로스터 N에 달려있는 레브 매칭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힐앤톨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더블 클러치를 이용해서 회전수를 맞춰주거나 아니면 그냥 덜컥거리면서 내려가거나. 여기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로틀 페달의 느낌이 선형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기본적인 이 스로틀의 매핑 범위가 컴포트나 에코 수준으로 좀 덜 예민하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3단에서 2단으로 내릴 때 보통 플리핑을 하면은 한 1000rpm 정도가 뚝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레오 매칭을 할 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줘야 됩니다. 저 새로 바뀐 배기 시스템은 2000rpm 살짝 못 미치는 영역에서부터 어느 정도 조금 볼륨감 있는 사운드를 내주고 있거든요. 소리가 크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자신의 존재감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그 볼륨감을 준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살짝 이 차가 스포티하게 달리는 차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사운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7단 DCT에 비해서 연비가 더 좋지는 않습니다. 기어비의 단수도 더 적고 DCT의 7단보다는 기어비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RPM을 쓰면서 같은 속도를 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 구간이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88 올림픽대로 쪽을 타고 있는데 연비가 지금 21이 넘어가고 있어요. 차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경차를 넘어서는 연비 수준으로 트랙까지 이동을 하고 그리고 트랙에 들어가면 딱 앞바퀴 굴림에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출력인 이 204마력을 완전히 다 뽑아내면서 또 마음껏 즐겨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그 데일리와 어느 정도의 스포츠성까지를 살짝 아우르는 영역에서는 이 1.6L급 터보 엔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에어컨도 지금 아주 마방하게 틀면서 가고 있는데 연비가 미쳤습니다 정말. 그리고 아주 가볍게 브레이킹을 할 때 지금 이 소리? 그것도 굉장히 얕게 브레이크를 밟는 특정 조건에서만 소음이 발생하고요. 레이싱용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간 걸 감안하면 정말 이 정도면 조용하고 안락한 편입니다. 이 아반떼 컵 레이스카의 장점은 부담 없이 일상용으로 쓰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재미있는 앞바퀴 굴림 방식의 드라이버스 카를 부담 없이 즐긴다라는 거. 생활 반경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와인딩 로드 조건이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냥 퇴근하는 길에 피곤했던 하루 일상을 정리하면서 운전의 재미를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의미로 일단 커브들이 많이 있는 와인딩 로드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그 RS4 타이어의 이 접지면 땅에 닿는 그 면적이 이게 평행사변형인지 직사각형인지 꽤 오롯이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확실히 하중이 완전히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스로틀을 완전히 온해봐도 이 내측륜이 허공에 들리면서 땅을 이렇게 파는 그런 좀 아쉬웠던 모션들은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은 우당탕이네요. DCT 버전을 시승했을 때 사실 좀 아쉬움은 바로 변속기였었습니다. DCT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다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명민하게 기어 변속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단 수동 변속으로 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롯이 다 운전자에게 넘어오잖아요. 확실히 운전하는 경험 자체가 더 유쾌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변속기의 차이가 이 공차 중량에서 그렇게 큰 무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 변속기를 운전하면 이 같은 차체 아반떼가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은 들어요. 2단 기어 대신 3단 기어를 선택하면요, 뭔가 작고 가벼운 차 아니고 조금 한 급 더 윗급의 묵직한 자동차를 스포티하게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수동기어의 진짜 매력이에요. 어느 단수로 달리느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다른 성격으로 느껴지거든요. 자, 더블 1엔토.
자, 그리고 진짜 N 모델에는 있지만 N 라인에는 없는, 한편으로 약간 좀 서러운 장비가 하나 있죠. 바로 ELSD입니다. 코카디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아반떼 N라인에는 지금 앞쪽에 이 ELSD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그 부분이 주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인딩을 가볍게 도는 정도의 페이스에서 느껴지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들, 아쉬움들, 이런 부분들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에이펙스를 지나면서 최대 토크를 다 방출을 해내는 시도를 해보아도 안쪽 타이어의 그립이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본격적으로 좀 트랙에서 어택 주행을 할 때에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줄지, 뭔가 이 컵카가 N라인과 그 N의 중간 영역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트랙에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최종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